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셔츠만 살짝 갈아입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부동산 대폭락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뭐 부동산 폭락론자, 폭등론자 이런 거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꾸준히 생각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뭐 폭락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이유는 뭐 이게 혹시 너 어그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어그로가 끌리면 저야 뭐 좋죠. 방송 이제 흥행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2년 8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 자체가 너무 크게 변했고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필수제로서의 부동산이라는 상품, 이 상품을 움직이는 것, 뭐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뭐 그리고 뭐 성장률, 인구, 소득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잘 설명이 되지도 않는다. 중요한 건 부동산의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투자재라고 하는 이 요소를 건드리는 점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매우 크게 출렁거릴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금리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 않아? 물론 많겠죠. 뭐 부동산처럼 이렇게 큰 상품은 당연히 이런저런 요소들 엄청 많겠지만 그 다른 요소가 뭐 100개다. 그럼 나머지 99개를 다 합친 것보다 단 하나의 이유, 이 금리 요인이 한 100배는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금리 환경의 변화는 부동산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 알겠어? 이제 하승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으니까 금리 때문에 안 좋다는구만. 이제 그만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만 보셔도 되는데, 자,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부동산 네 가지 특징 중에 네 번째 특징이었죠. 이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제일 큰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투자를 했으니 수익이 나와야 되죠. 투자 수익이. 이 투자 수익을 보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투자 수익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부동산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억에 샀는데 부동산이 쭉쭉쭉 올라가 2억이 됐어. 아유, 1억만큼의 매매 차익 또는 양도 차익이 생겼어. 부동산 가격 그 자체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되겠죠. 이걸 매매 차익이라고 봅시다. 두 번째로는 임대 수익입니다. 내 부동산 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서 월세를 줬더니만 한 달에 월세를 3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어. 1년 받으니까 360만 원이네. 그러니 1억 주고 산 집에 360만 원 월세 수입이 생겼으니까 내 아파트의 임대 수익은 3.6% 연간 3.6%가 되는 걸 이거 괜찮네. 좋습니다. 자, 그럼 크게 두 가지죠. 양도 차익으로서의 투자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서의 투자 수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양도 차익이 오를 뭐 생길 것 같아라고 하는 기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계속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뭐 양도 차익이 더 많이 생길 거야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내리면 양도 차익은 그냥 내가 더 까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큰 틀에서의 전국적 단위에서의 부동산의 트렌드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가 부동산의 어떤 가격의 변곡점을 만들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진짜로 부동산을 아주 큰 부자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임대 수익률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한번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아주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내지 4학년 때 배우는 산수 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쓴다는 게 아니라 산수를 씁니다. 사칙연산에서 곱하기 나누기 요 부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배우는 수식입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멋있게 책책책 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관계로 그냥 MS 워드 프로그램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제 자산이 총 10억 원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단 행복하죠.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걸로 투자를 하고 싶어. 특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투자 자산을 보니까 딱 세 가지밖에 없네. 주식, 채권,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사실은 하고 있어. 주식 하고 있어가지고 됐어. 주식은 됐고 이걸로 채권 또는 부동산에 살려고 그래. 그 외에 뭐 원유 펀드를 들 수도 있고 뭐 농산물 펀드를 들 수도 있고 미술품 이런 걸 살 수도 있고 귀금속 금을 살 수도 있고 등등등인데 그거는 좀 그래. 채권 아니면 부동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를 예측하는 거 이거는 뭐 1년 사이에 뭐 왔다 갔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서 나는 이거 사면은 꽤 길게 갖고 갈 건데 이건 뭐 2, 3년 사이에 뭐 샀다 팔았다 이러지는 않을 거야. 이걸로 쭉 박아 놓을 거야. 그럼 진짜로 중요한 게 이거의 임대 수익률입니다.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니까 예금 이자로 2%를 줍니다. 2%를 주면 1년에 얼마죠? 1년에 10억에 10%면 1억, 1%면 10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보통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금 뭐 하면 2%쯤 됐죠. 요즘 금리가 좀 올라갔으니까 이보다 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서 요즘 예금만 10억 원을 갖다 은행에 예금만 해도 2천만 원이 생기는데 최소한 2천만 원보다는 더 나와야지 임대 수익률이 더 나와야지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더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 1%만 더 나와도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에서 예금 이자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무위험 수익입니다. 위험 뭐 아무것도 물론 이제 은행이 망하면 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은 뭐 빵이라고 치면 예금 이자라고 하는 건 완전히 안전한 수익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갖다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위험도가 좀 있죠. 그 위험도를 감수할 만한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첫째로 임차인이 안 구해질 위험. 임차인 안 구해주면 그동안에 뭐 비는 기간 동안에는 뭐 내가 들어가서 살든가 뭐 아니면 집을 비워두든가 뭐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위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는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그 뭐 집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매번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이런 임차인을 만나는 건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은 이게 이제 내구재이긴 하지만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화작용을 겪기 때문에 조금씩 낡아갑니다. 이걸 낡는 걸 갖다가 유지 보수해야 되죠. 유지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뭐 한 50년쯤 지나면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빵에 수렴할 정도로 너무 낡아가지고 건물 가치는 빵이 되죠. 그러면 50년 동안 건물 가치를 매년 이렇게 조금씩 감가상각을 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들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비용 또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유지보수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같은 건 비용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안 구해질 위험이나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위험 이런 것들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과 위험 이런 걸 퉁쳐가지고 한 2% 정도로 더 치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한 4%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4천만 원 수익이 4천만 원 총 월세로 받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부동산을 투자하는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월세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요 정도는 이 월세는 사실 잘 안 변해요. 월세도 올려달라.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고 올려달라 그러는데 뭐 아이 그럼 뭐 나갈랍니다. 됐어요. 뭐 이렇게 임차인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 번 정해진 월세는 뭐 2년 또는 4년 동안 바꾸지도 못합니다. 월세가 4천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 월세가 매번 4천만 원 나오는 이런 정도의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얼마까지 사시겠습니까? 요게 질문이거든요. 이 월세 4천만 원 나오는 집이라고 그러면 뭐 집값은 얼마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할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 이자 맡겨봐야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 겨우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정도 돈으로 4천만 원 나오는 집이다 그러면 뭐 살만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공식 하나를 써 보도록 하죠. 집값에다가 곱하기 임대 수익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임대 수익률을 하면은 집값 곱하기 임대 수익률을 하면은 월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임대 수익률은 4%였죠? 4%니까 0.04가 되고요. 0.04%가 되고 월세는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때 집값은 여기 집값은 월세 4천만 원에 임대 수익률을 갖다가 요 변을 갖다 옮기면 되죠. 월세 4천만 원 나누기 0.04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글자 너무 큰가? 20을 좀 줄여보죠. 그러면은 요 집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계산기로 한번 해서 해볼까요? 그럼 딱 10억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계산기로 4 나누기 0.04를 하면 딱 10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10억 원이 됩니다. 자, 요 계산인데요. 여기서 고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 4천만 원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은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 이자가 2%니까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은행 이자가 점점점 올라가지고 이제는 5%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은행에 예금만 해도 이자를 5%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부자인 사람이야.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임대 수익률이. 그럼 7%가 돼야 돼요. 2%는 더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목표 수익률이 7%가 되려고 그러면 월세 4천만 원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4천만 원 나누기 0.07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4 나누기 0.07을 하면은 5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집값이 5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집을 사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아니 왜? 그래야지 내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월세 4천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 10억에 주고 샀어. 4%밖에 안 돼. 근데 내가 10억 갖고 은행에다 저기 맡기기만 하면 1년에 5천만 원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월세 4천만 원 받으면서 그 고생을 하느냐. 이런저런 위험성도 있는데 바로 이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은행 예금금리라고 했습니다만 이 은행 예금금리가 뭐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뭐 저기 뭐 채권 수익률이고 이게 뭐 국고채 수익률이고 뭐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거에 따라 연동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투자 수익률 자체가 더 높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임대 수익률로 해가지고 또 쉬운 방법으로 월세 들어가 있는 임차인한테 여태까지 4천만 원을 받아봤는데 6천만 원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으면 되죠. 이게 쉽습니까? 게다가 올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 뭐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월세 한 방에 올리는 거 안 됩니다. 거의 고정돼 있다 봐야 됩니다. 월세 올리겠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나간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부자들은 새로 내가 집을 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집값이 지금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5%까지 오르면 집값이 5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야지만 삽니다. 지금 강남의 집값이 집이 거래가 완전 거래 절벽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에 몇십 건 수준으로 거래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강남권에서의 부동산 거래량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금리 오르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부자들 입장에서 아니 내가 왜 이 수익률을 보고 집을 사야 되지? 내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월세를 많이 받거나 또는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월세가 똑같다고 그러면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럼 안 사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무위험 수익률인 예금 이자 받는 것보다는 최소한 2%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앞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탈 겁니다. 몇 프로까지 오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3.5%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때까지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3.5%까지만 올리고 끝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9% 찍습니다. 9% 찍는데 이 물가를 잡으려면 실제로 9% 이상의 기준금리를 때려야지 물가 잡힙니다. 물가 상승률은 9%인데 기준금리 인상률 3%를 잡아놓으면 아직까지도 실질금리 마이너스 6%예요. 앞으로도 물가 더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론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11%까지 올라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오를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최소한 5%까지 오른다라고 생각합시다. 5%까지 오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 반토막이 나야 됩니다. 이 계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있다고 보면 한번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없다고 봅니다. 늘 얘기를 해왔지만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그 월세 얼마 나오냐? 월세 얼마 나온다. 근데 은행 대출을 하면은 은행이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그보다 더 은행 대출 이자가 더 싸면 대출 받아서 사. 월세는 그보다 싸잖아. 어차피 대출 이자도 그냥 나가는 돈이고 월세도 그냥 나가는 돈이고 근데 그걸 왜 그걸 감당하고 있어? 반면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임대할 때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 새 들어가서 살 때도 그런 결정을 하고 내가 집을 구매하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금리와의 비교를 하고 그럼 내가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금리가 비싸져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연끌 하던 애들이 힘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연끌 하던 애들이 힘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그런 연끌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는 좀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연끌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채권 디폴트가 나는 거는 은행의 부실 채권이 많아지는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건 금리 자체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하성주는 폭락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 왜냐하면 그동안은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여서 그렇습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쭉 오른다 이런 생각한 적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오르는 거지. 다시 뭐 금리 내릴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고 이 이상 금리 안 오를 거야. 라는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금리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리 오른 만큼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 쓸데없는 자료 화면을 계속 펼쳐놔 놓고 왔었네.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부동산 폭락론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구가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고 준공 물량, 허가 물량 뭐 알겠고요.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요. 오로지 단 하나의 요소,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졌다고 그러면 부동산 수요자가 상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으려고 그러면 집값 자체가 싸야지 됩니다. 집값이 싸야지 그 받는 월세로 수익률이 나오죠. 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매우 친화적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엄청나게 유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대폭락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폭락 사태는 없는 게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없으려고 그러면 정부가 유능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점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안 유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믿을 바가 못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고 있는 시그널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시그널은 뭐? 금리. 금리는 누가 결정하나?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하시나? 아닙니다. 미국 FRB 의장님이 하십니다. 제롬 파월 의장님이 하시고 그 의장님의 뜻에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FRB 의장님 쭉쭉 올리고 나면 우린 그냥 거기 다 줄줄 따라 다 끌려가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체가 그 금리 수준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 결정 요인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8월의 하승주는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은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주였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혹시 유튜브 또는 팟빵에서 지식의 뱅가드라고 검색하면 되는데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잠깐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드디어 유튜브 채널에서의 구독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유튜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서도 진짜로 구독자 100명 넘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하승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